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책, 고전 중의 고전이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반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입니다.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보카치오. 그리고 보카치오의 작품 데카메론.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고전이란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문 책, 또는 읽지 않았다고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마지못해 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책. 이런 농담 비슷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데카메론이라는 이 대고전, 대작 고전이죠. 고전도 제목은 많이 아는데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그렇단 얘기죠. 데카메론은 오래전부터 번역이 됐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보카치오 전문가인 박상진 선생의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이네요. 이 3권짜리입니다. 기가 좀 죽죠. 3권짜리인데 페이지를 전부 합치니까 대략 1,400~500페이지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전은 직접 읽는 게 여러 해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밌습니다. 데카메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하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재밌어 하시면은 3번에 나눠서 하고요. 별로다 싶으시면은 오늘 한 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실지.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반니 보카치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죠. 1313년에서 태어나서 13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2살, 그죠? 우리 나이로 하면은 63까지 산 셈이네요. 피렌체 부근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생아라고 합니다. 1848년에 페스트가 있었죠. 이 피렌체를 습격한 페스트의 참상을 목격하고 이듬해, 그러니까 1449년부터 데카메론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데카메론은 이탈리아 말로 열흘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카치오는 단테, 페트라르카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끈 인문학자입니다. 그야말로 휴머니스트죠. 신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방향 전환을 이끈 대인문학자입니다. 단테가 1265년생이니까 보카치오보다 대략 50년이 조금 넘는, 채 못 되는 선배죠. 페트라르카도 1302년인가 요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보카치오보다 약 10년 선배입니다. 페트라르카와는 동시대인이라고 하죠. 여러 교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카치오는 단테를 존경해서 1364년에는 단테 삶이라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세 인문학자의 작품들이 번역돼 있죠. 주요 작품들이 번역돼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 시간에도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페트라르카의 노래라는 시집은 민음사 세계 시인선에서 나왔죠. 보카치오의 작품으로는 필로스트라토, 그리고 단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1949년에 붓을 잡아서 1353년에 마무리한 데카메론이라는 걸작이 있습니다. 1475년
체르타일토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월계관을 쓴 보카치오의 모습입니다. 페트라르카도 비슷하게 이런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단테도 그렇고요. 이 인문학의 거장들에게 바치는 뭐랄까요? 헌정, 월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카메론이 어떤 책인지 역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가 습격한 상황, 그러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공포, 불안이 지배하던 시대죠. 그 시대에 현재의 삶과 욕망,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유쾌한 인곡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인곡이란 말은 단테의 신곡에 빗대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노래란 뜻이죠. 신들의 노래가 아니고 사람들의 노래란 뜻입니다. 이야기 구조가 재밌습니다. 정숙한 귀족 부인 7명, 어린 사람이 18이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28. 18에서 28에 이르는 정숙한 귀부인 7명이 있습니다. 이 각주를 보니까요, 이 당시, 그러니까 14세기, 이 무렵,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12세였다고 합니다. 참 빠르죠? 12세였다고 하는데, 18살에서 28이면은 원숙한 부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인 7명과 청년 3명이, 귀족 청년이죠. 페스트를 피해 피렌체 교회로 가서 자연을 벗삼아 어울리며 다양한 주제 아래 열흘 동안 100편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하루에 한 편씩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0편이 되는 셈이죠. 100편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100편의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100편의 단편 모음집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가톨릭이죠.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상인 계급의 부흥,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들, 뭐 이런 온갖 테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열흘, 정확히는 14일 동안 그 별장 같은 곳에 피해 있었는데요. 이 4일은, 2주 중에서 나흘은 축일이나 안식일로 이야기가 없는 날이었고요. 열흘 동안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루씩 좌장을 한 명씩 뽑아서, 여기서는 여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좌장을 뽑아서 좌장의 지휘 아래 10명이 이야기를 쭉 해가는 구성 방식입니다. 독특하죠?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렇듯이 데카메론은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보고입니다. 이야기의 씨앗들이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해 봐야겠죠. 많은 작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데카메론이 말이죠. 아라비안 나이트 그랬듯이, 천일 여화가 그랬듯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세적 이상론이나 도덕적 교훈을 엄숙하게 내세우는 대신, 그러니까 가톨릭 중심의 이 종교적인 교훈, 도덕적인 계몽 담론에서 벗어난 대신 유쾌한 속어로, 이게 중요합니다. 유쾌한 속어, 민중들의 언어로 이 말이죠. 지배자들의 언어, 고전 라틴어가 아니고 이 사투리죠. 그러니까 민중들 사이에서 쓰이던 사투리로 기발한 재치와 거침없는 욕망, 생동하는 삶의 진면모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합니다. 신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 그 인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민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담하고 파격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당대 문인들에게는 냉대를 받았지만 민중들의 사랑 속에서 널리 구전되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이 작품도
조만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멋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죠. 특히 상업자본주의, 상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베니스의 상인을 비롯한 많은 그 상인들의 얘기가 나오죠. 17세기에 그 활동한 17세기 초반이죠. 이 셰익스피어에게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하나의 그 이야기의 실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고전들이 탄생하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작가 현저 나탄을 쓴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레싱에게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야기의 보물창고, 보물섬입니다. 씨앗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 저는 강력하게 이 데카메론을 권합니다. 이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넘겨서 100편 중에 어느 한 편을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앞에 간략한 줄거리처럼 제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적으면 2줄, 많으면 5줄 정도로 개요가 적혀 있거든요. 그 개요를 보시고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은 그 부분만, 그 챕터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이 3권, 좀 볼륨이 크긴 하지만은 아무 페이지나 넘겨서 읽으시면서 한번 데카메론 여행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에서 이 소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패스트의 습격 그 이후입니다. 이 패스트가 몰고 온 공포와 불안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도시는 극도의 한탄과 불행에 빠져 신성한 것, 인간적인 것 또는 법도의 권위에 대한 경의가 땅에 떨어지고 와해됐습니다. 이 1340년대 습격한 패스트가 중세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 전염병이 바꾼 세계사 얘기를 했었죠. 이 패스트가 중세의 몰락을 촉진했다는 것. 아마 코로나가 근대 사회의 대전환을 야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데카메론을 읽으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하층 계급과 대다수의 중산 계급은 상황이 훨씬 비참했습니다. 희망 때문인지 가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집에 모여 살거나 서로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매일 수천 명씩 감염됐습니다. 모두가 간호는커녕 작은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갔지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층 계급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부유층들은 별장으로 피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만의 이 무인도로 가서 평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는 더욱더 깊은 상처를 안길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짧게 인용했습니다마는 14세기에 쓰여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일정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고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날, 열흘 중에 첫 번째 날에서 두 번째 이 선수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유대인은 부정적으로 표상이 되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근데 잔노토 디 티비니가 이 유대인을 부추깁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지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는 교황청에 가보고서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잔노토가 말려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잔노토는 알거든.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근데 이 만류를 뿌리치고 아브라함은 교황청에 갑니다. 갔더니 가관이거든요. 성직자들의 부패를 목격하고 파리로 돌아와 오히려 기독교인이 됩니다. 아, 기독교 이렇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유대인이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해서 고쳐야 한다고 얘기할 만큼 극단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교황청을 두고서 사악한 행동의 본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그림은 풍속화인데요. 면죄부를 파는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못된 짓을 가톨릭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종교혁명을 앞둔 시기인데 이미 이런 식으로 종교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죠. 종교개혁과 종교혁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더군. 하느님께서 모두 다 벌하실 걸세. 내가 보건대 그곳 사람들은 고결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았네. 선행이나 생활의 모범이나 그 밖에 성직자다운 어떤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 반대로 음욕과 탐욕, 탐식, 사기, 질투, 오만, 그리고 그런 비슷한 더 나쁜 것들만 가득하더군. 성스럽기는커녕 사악한 행동의 본거지라는 느낌만 들더군. 역시 15세기, 13세기, 14세기죠. 14세기 피렌체 근처의 모습인데 여기서 물론 로마 교황청 얘기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목사님,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이 교회와 인간 사회 또 인간 삶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고전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스카나에 있는 어느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기극이 벌어집니다. 페론도라는 돈이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아내가 절세 미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욕심을 냈겠죠.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 가루약을 먹여서 오랫동안 잠을 재웁니다. 가루약이라고 했지만 수면제죠. 한번 먹으면 사흘쯤 깨어나지 못하는. 그 가루약을 먹어서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장은 이 페론도라는 농민의 아내와 그렇고 그런 시간을 보내죠. 볼까요? 페론도는 어떤 가루약을 먹고 나서 죽은 사람으로 땅속에 묻힌다. 그 사이에 수도원장은 페론도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를 무덤에서 꺼내 지하실에 갖다 둔다. 그러고는 페론도가 연옥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질투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내가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수도원장이 이 질투라는 심각한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옥에 가서 죽어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 단련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루약으로 먹여서 죽은 신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페론도는 아내가 낳은 수도원장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키웁니다. 웃어야 하나요? 울어야 하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극을 벌인 이 수도원장은 그 거룩함으로 성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페론도라는 사람의 무시무시한 질투의 병까지 고쳤으니. 그리고 이 페론도는 정말 어리석게도 이 질투심에서 벗어나서 아내만 사랑하고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을 존경하면서 말이죠. 참 중세 수도원에서 무시무시한 일들 많이 일어나죠. 옴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생각나십니까? 수도원을 대단히 신비로운 곳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수도원이야말로 그야말로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보카치오도 이 범죄의 온상으로서 수도원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페론도가 돌아온 사건, 돌아왔단 얘기죠. 연옥에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게 사기극이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늘어놓은 얘기들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고, 부활극을 연출했던 거지. 수도원장이. 그 때문에 수도원장의 거룩함과 명성을 끝도 없이 올려놓았어요. 수도원장의 명성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요즘도 이런 목사님들 계시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600년, 700년 가까이 되죠? 700년 전에 쓰여진 이 데카메론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데카메론을 읽으시는 순간 고전에 대한 울렁증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비춰보면서 고전의 매력이, 고전의 힘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데카메론 2에서 몇 에피소드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데카메론과 관련된 서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야한 사진이죠. 야한 그림이죠. 이 수도원장들이 이런 못된 짓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판소리와 비교하면서 데카메론을 좀 더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데카메론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